살인 사건이잖아요.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을 걸로 예상하세요? 이 때린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 거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뭐 전혀 반성이 없이 뭐 노래 같은 걸 막 내고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쵸, 이제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벚꽃도 네. 이제 벌써 또 지고 있잖아요. 제가 겨울에 만나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봄이 다가와서 네. 좀 날씨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찾아온 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이거는 너무 화나면서도 너무 궁금한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 네. 혹시 그 영화 감독 김창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혹시 아세요? 일단 간단하게 조금 브리핑을 드리면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 김창민 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는데, 이 새벽이 넘은 시간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랑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신 사안이에요. 이게 CCTV에는 식당 안에서 쓰러진 뒤 밖으로 끌려나가서 계속 폭행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목격자 증언으로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감독님은 1시간 뒤에 병원에 이송되셨는데 결국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2025년 11월 7일에 뇌산 판정 후 사망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장기 기증으로 4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신 그런 사안입니다. 가해자들이잖아요. 구속영장을 발행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CCTV 영상이랑 목격자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영장이 거부된 거예요? 이게 그 구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속됐다 그럼 뭔가 처벌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구속이라는 걸 왜 하는 거냐? 우리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이렇게 수사 단계랑 재판 단계가 있잖아요. 이 과정이 진행된 도중에 만약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만약에 막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증거 인멸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막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데 도망가서 없으면 벌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못 돌아다니게 유치장 혹은 뭐 구치소 이런 데다가 못 움직이게 이제 가둬놓는 거를 구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거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도 이제 확실히 확보가 돼 있어서 인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해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피해자분이 사망한 네.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추가 살인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구속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추가 피해 가능성들도 뭐 고려 요소 중 하나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당시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뭐 살인을 할 생각으로 뭐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뭐 폭행을 하다가 그 폭행이 너무 과했고 그 과정에서 병세가 심각해져서 뭐 이렇게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폭행을 한 건 나쁜 행위는 맞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도 명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주는 안 할 것 같다라고 법원에서 본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게 이번처럼 정말 뭐 사람이 죽는 결과까지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의도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네. 구속 영장이 거부가 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적인 감정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 활보한 게 말이 되느냐라고 당연히 법감정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좀 더 인식 자체가 그래도 이게 목적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취지 네. 때문이니까 좀 그런 거구나, 좀 그 부분에서의 문제의식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네. 집단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만 이제 구속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명이서 벌인 사건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왜 한 명만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수사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뭐 CCTV가 있고 목격자가 있으니까 뭐 빼박 아니냐, 그리고 6명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니까 다 그냥 싸그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집단 폭행이면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더 많이 때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누구는 그냥 이제 멀찌감치 있으면서 조금 동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망본 사람도 있을 거고, 역할과 그 책임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 쪽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잘못을 많이 했고, 그리고 누구인지가 명확히 특정이 됐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CCTV 영상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고해상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안 가서 정확히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사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죄질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 사람을 먼저 송치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정말 부실 수사가 맞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공무원이 직무 집행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할 때는 뭐 그 개인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영역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이 어려웠는데 그게 뭐냐? 국가, 대한민국이 돈으로 여기 피해를 입은 부분을 어떻게 물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가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요건은 어려운 말이 적혀 있어요. 뭐 공무원이 직무 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때 국가가 뭐 대신해서 갚는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되었든 뭐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나 감찰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유의할 점은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뭐 직무 유기 수준으로 뭐 일을 진짜 너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어 정도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무 유기까지 가려면은 네. 굉장히 많은 좀 입증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집단으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이 가해자들이 재판을 해서 형량을 받을 때 각각의 처벌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잘못을 저질렀냐도 있지만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얼마나 시켜줬냐, 얼마나 반성하냐 이런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든 이 집단 폭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특수폭행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뭐 상해치사 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폭행치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법정형은 똑같긴 하지만 양형 기준은 다르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머리라든가 뭐 그런 급소들을 막 가격한 사람이 조금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막 막만 보는 경우도 물론 그 경우도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만은 비중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변호사님이 그 상해치사에서 폭행치사로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두 개는 각각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일상 속에서는 특히 별로 오가는 말이 아니라서 그게 그거 아니냐. 상해라 죄와 폭행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의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해죄라는 거는요, 이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야 너 다쳐서 아파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상해인 거고 네. 폭행은 뭐냐 방금 말한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렸을 때 이 사람이 크게 다쳤으면 좋겠다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거보다는 그만까지는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고의성의 유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당연히 상해를 입어야 상해죄가 성립을 하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 가해자들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을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법에 정해진 법정형이 어느 정도냐를 말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짧아도 3년 이상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가중 요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제가 보기엔 일단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진짜 막 10년, 20년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세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피해자분이 뭐 같이 이제 투닥투닥 싸운 게 아니라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린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알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전혀 반성이 없이 뭐 노래 같은 걸 막 내고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판사분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벌 수위는 굉장히 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혹시 네. 그 이혼도 양육권 대신 뭐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이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 가족들에게 뭔가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가해자 측이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나눈 건 형사처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건데 벌 받으면 끝나냐?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사람이 사망을 한 거니까 이제 뭐 감독님 같은 경우엔 기대되는 뭐 소득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총 합쳐서 생애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내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본인, 사망하신 분 본인도 당시에 이렇게 폭행 피해를 당하면서 그러다 사망까지 이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망하신 분의 위자료 권리가 있는 거고요. 또 유족분들께도 위자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뭐 입은 충격,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농담식으로 한번 던져보면 만약에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 이제 메시나 막 호날두 그쵸.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배상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연봉이 많은 사람인지 막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안은 될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손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한계 내에서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뭐 예를 들어 세계적인 월드스타야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을 막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경기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은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만 피해를 끼칠 때 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대단한 사람인지를 조금 봐야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측면에서는. 네. 그럼 진짜 잘못하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우리 뭐 도로 위에서 갈 때도 네. 롤스로이스 나타나면은 갑자기 좀 조심해서 방어운전 하잖아요, 조금 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정도로 좀 심한 폭행 사건은 아니지만 좀 사소한 폭행 사건은 좀 주변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네. 만약에 이런 사건을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폭행죄는 기본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무슨 말이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 사람 그냥 처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처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판사가 아무리 저 나쁜 자식 어떻게든 벌 줘야 돼 하고 싶어도 처벌을 못 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못 하는 죄인 건데 뭐 좋은 건가요?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합의서를 이제 써주고 나서 다시 내가 많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뭐 이렇게 너무 정도가 심해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해죄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세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리고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 상해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서 가지고 봐봐요 여기 지금 막 이렇게 피 철철 흐르잖아요 라고 한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사건 기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가셔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해를 받았다고 전문가인 의사의 인증을 받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걸 마련을 해둬야 되는 건데, 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해 사건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 이 합의를 하실 때도 피해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합의는 형사상 처벌하지 말아달라라는 것만 하는 건데, 보통은 뭐 민사, 형사를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래 나한테 뭐 한 500만 원 주기로 했어. 뭐 그래 치료비 뭐 다 합쳐서 그냥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미안하다고 받았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막 뭐가 심해요. 뭐 알고 보니 더 상처가 크고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1,000만, 2,000만, 3,000만에 막 들어요. 이러는데 그거 지금이라도 줘라고 하면은 뭐 원칙적으로는 그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저번에 나 500만 원 주고 너 나 사인했잖아. 민사상, 형사상 그 너도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왜 나보고 이제 와서 뭐 1,000만, 2,000만 더 달라 그래? 너 지금 나 삥 뜯는 거야?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하시든 아니면 형사 합의만 하고 민사 부분은 따로 청구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만약에 내가 좀 크게 다쳐서 정말 막 치료비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뭐 교통사고도 포함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 과정 자체도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혹시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그렇죠. 훨씬 편하고 좀 더 이제 보상 같은 경우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런 협상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도 그러면 이런 폭행 사건을 많이 맡으시나요? 폭행 사건이 흔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저도 뭐 많이 친하지 않은 지인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뭐 너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변호사들 저 포함해서 많이들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뭐 간단한 거는 뭐 우리 영상에 막 댓글을 달거나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뭐 내가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는 로톡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로 뭐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친절한 상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좀 궁금한 거는 다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